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1930, 40년대까지 저항을 다 마무리를 해서 봤죠. 1930, 40년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의 분위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독립군들도 이 전쟁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일본과 본격적으로 전투를 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또 일본의 전쟁 상대였던 중국,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국과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일본을 상대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일본을 2차 세계대전에서 상대하고 있는 연합국, 이제 우리 독립군들도 이 연합국 대열에 함께 합류해서 싸워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특히나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활동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국내 진공 작전까지도 계획은 했었지만 뭐 이제 일본이 좀 더 빨리 항복하는 바람에 시행은 못했었지만 그런 이제 계획도 세웠었던 것까지도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 기나긴 투쟁 끝에 결국 얼마나 표정들이 밝습니까? 드디어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건데, 사실은 광복을 맞이했으면 기쁨의 역사의 연속이면 좋겠지만 그 뒤에도 또 사실은 굉장히 고된 또 힘든 여러 역사의 어떤 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볼 텐데, 일단은 들어가시기 전에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독립운동의 근본적 목적이라고 하면 독립운동의 근본적 목적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첫 번째로는 일본을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것, 일본을 몰아낼 것, 그죠?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지금 이 독립운동이 조선이나 대한제국을 되살리자라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국가를 만들 것, 국가를 건설할 것. 요게 이제 목적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죠.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민지로서의 우리나라도 포기한 거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거까지만 된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우리나라만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 연합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1번만 된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는 뭘 해야 된다? 2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본을 몰아내는 과정도 우리 힘만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사적 흐름 안에서 다른 나라들, 연합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2번 국가 건설을 할 때도 이 일본을 무너뜨렸었던 그 국가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요 분이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요 분이 이제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죠. 그래서 미국 함정에서 이렇게 항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의 과정 안에서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 이런 데서 이제 연합국들 이제 승리가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연합국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세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걸 의논하는 회담을 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회담에서 이제 어, 추축국이라고 하죠. 연합국의 상대가 되는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들을 모두 포기시키고, 그죠? 모두 포기시키고, 그래서 그 식민지에 해당하는 국가들, 한국이나 대만은 독립시킨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합의하는 모습들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우리의 독립은 일본이 전쟁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됐고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함으로써 우리는 또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었던 연합국 라인에 우리의 독립군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쭉 그냥 읽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로 뻗친다.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식민지 수가 많은 나라들은 식민지를 묶어서 강제 수출, 원료의 저렴한 수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대공황을 해결을 하고요. 하지만 일본이나 이제 독일처럼 이제 식민지 개수가 적은 국가들은 좀 돌이키기 힘든 그런 위기에 빠져서 외부를 침략하는 그런 방향을 선택하게 되죠. 1930, 40년대 일본이 전쟁으로 가는 이유도 이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부의 침략을 강행하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에 대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외부를 침략하는 국가들, 요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습니다. 이 국가들을 추축국이라고 하죠. 추축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영국, 프랑스가 연합국이 돼서 이 추축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과 임시정부는 이 연합국 대열에 합류를 한 거다. 그래서 독립을 맞이하게 된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 안중 선생님을 중심으로 우리 앞전 시간에 배웠던 건데 건국동맹이 있었죠. 그 건국동맹이 조직이 좀 커진 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굉장히 다양한 성격들의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요. 이제 아직 정부는 없지만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이제 급하게 급조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정부의 가장 큰 역할하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안대를 조직해서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적어주세요. 인민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일반 행정을 지원을 합니다. 일반 행정을 담당하게 되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2번 문장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임시정부 구성원들이 귀국을 하는데요. 구성원들이 귀국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임시정부가 정부 조직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개인 자격으로. 여기에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다는 거. 여기 아마 이분이 김구 선생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승만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소련이 일본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은 미국은 일본이랑 전쟁을 치르면서 꾸준히 소련이 이 일본과 전쟁에 들어와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게 어, 세계 지도를 정말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잠깐만요. 이게 너무 이상하게 그렸는데 아무리 대충이라지만 요렇게 그죠? 그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그다음에 뭐 요렇게 뭐 요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뭐 우리나라 있고 일본 있고 뭐 그다음에 여기 뭐 중국 있고 그다음에 소련 있고 독일 있고 프랑스 있고 뭐 그런 느낌인 건데 그죠? 이제 사실 소련은 여기 있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은 독일과의 전투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독일 히틀러와의 전투에.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고 이전 이후 이렇게 해서 독일과의 전투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소련 입장에서는 독일과의 전쟁을 치러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일본과 전쟁을 시작한다면 병력을 이쪽에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전선을 이중화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에 개입하기를 힘들어 했었는데 소련이 일본에 언제 전쟁 선포를 하냐면 이런 상황이면은 일본이랑 만약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길 게 확실해 보일 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일본이 패배할 게 확실해 보인다. 언제겠어요? 이건 진짜 일본이 아예 이길 수가 없다라는 누가 보더라도 언제겠어? 핵이 터진 뒤죠. 그래서 이렇게 히로시마에 핵이 떨어진 뒤에 그 직후에 소련이 일본에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미국한테는 걱정인 거죠. 왜냐면 이 좀 지도를 아시아 지역을 확대해서 좀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있고 소련이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들어간다는 건 소련의 군사 전개 방향이 요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은 사실상 미국이 먹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미국 세력권이라고 봐야 돼. 그럼 미국이 걱정하는 건 지금 이 상황에 미국이 일본을 거의 다 먹었는데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해 버리면 이런 식으로 군사를 전개하게 될 거고 그러면 한반도가 사회주의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를 걱정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우리 작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소련은 사회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경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다 소련한테 넘겨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련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38선 기준으로
각각 이제 나눠서 한반도를 나눠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관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북위 38도선이라고 하죠. 요거 아마 과학 시간, 사회 시간 배워서 아실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각 위치의 좌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로선을 긋는 게 요게 뭐예요? 요게 경도죠. 그 다음에 가로선 X축 가로선을 긋는 게 요게 뭡니까? 요게 위도라고. 그리고 요 위도 중에 요 한가운데 태양이 지나가는 그게 적도죠. 적도. 적도보다 위면 북이고 북쪽이면 북이고 남쪽이면 남위인 거잖아요. 쭉 셌을 때 북이 38도선 여기가 한반도가 딱 가운데로 걸치는 데라고. 그래서 요 북이 38도선 남쪽은 미국이 왜냐면 바로 아래에 일본이 있으니까 미국이 관리를 하고 북쪽은 소련이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본은 어차피 망했고, 그죠? 그러면 한반도에 일본이 물러갔으니까 당장에 정부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무정부 상태를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관리하자. 이렇게 미국이 제안을 한 거고요. 소련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각각 나눠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분할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군은 383 이남 지역에 이제 군정, 즉 군대가 정부를 운영하는 걸 군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군이었기 때문에 미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군정이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군정은 남한 지역에서는 오로지 미군정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본인이 정부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을 정부로서 인정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럼 누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조직이 있어야죠. 임시정부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정부 조직으로서 부정하게 되고 그냥 하나의 정치 단체 정도로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구성원들이 어, 정부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소련은 이제 미국이랑 좀 다른 게 미국은 미군정을 세워서 직접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미군정이 남한을 직접 통치했어요. 직접 통치를 했는데 소련은 조금 달랐습니다. 요 인민위원회 기억나시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에 설치했던 게 치안대와 함께 설치했던 게 인민위원회죠. 이 인민위원회를 소련은 인정해요. 그래서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고 점차 이제 사회주의화하는 거죠. 이제 북한 지역을 사회주의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게 민족주의자들을 왜 탄압을 하냐면 민족주의자들이랑 사회주의자들은 같이 독립운동을 했었지만 가는 길이 결국 달라요. 민족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국가를 원하는 거고 민족주의자는 민족주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민족주의는 아주 간단하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조금이라도 바라면 다 민족주의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그렇다고 해서 내 월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기분 좋단 말이야. 왜? 우리 민족이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조금이라도 잘 되길 바라면 다 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는 사회주의든 다른 어떤 사상이든 그 사상이 우리 민족을 발전시킬 것 같으면 그 사상을 선택해요. 이해되시겠죠? 자본주의라고 해도 그 자본주의가 우리 민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선택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소련은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국가를 장악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회주의 소련 입장에서 볼 때는 민족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소련이 차지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북한 내에서의 민족주의자들은 탄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한반도가 38도선을 사이로 이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관리하고 이렇게 분열의 첫 단계를 밟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